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전국이 워낙 어수선해서 우린 뭐 정치하고는 별로 관계없죠. 물론 이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여기서는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단 해놓고 이제 다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이제 정책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맞나요? 지금 저 혼자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주저리 얘기하고 있는데 다들 이제 앉아 계시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고 이러면 안 되죠. 오늘은 정책론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수요 공급을 했죠. 지난주에 한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첫째 주에는 이제 총론에 대해서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하고요.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에 했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 주에 부동산 개념이란 걸 했죠. 부동산 개념 하면은 법, 경, 기가 생각이 나야 되죠. 법적 개념은 다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나누어지고요.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했죠. 정착물이라는 건 토지에 붙어 있는 건데 잠깐 동안 붙어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물건의 효용 가치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정착물이라 그랬죠. 여기서 대표적인 게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담장 같은 거라든가 수목,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수목 같은 것들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착물로서 부동산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거는 동산이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정착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까지 더 하면은 광의부동산이 돼요?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공시방법이 등기나 등록이라고 그랬어요. 그 권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떼봐야 되죠. 공적 장부, 등기부 또는 등록 원부 이런 걸 떼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 대표적인 것을 자동차를 예를 들었었습니다. 맞죠? 그 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더 하면 되고요. 정착물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돼요.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랬죠. 근데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자산, 자본, 뭐 소비재로 성격도 있고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경제적인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 또는 이제 물리적인 측면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학에서는 어떤 한쪽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측면 종합적으로 다 살펴봐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랬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은 다른 거라 그랬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복합 부동산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위에 이제 부동산 개념에서 한 거고요. 부동산 분류에서는 공법에서도 분류하는 게 있고요. 공법에서는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리고 다시 용도지역을 도관, 농자 뭐 이렇게 하고 세분해서 분류를 하는데 뭐 개론에서보다는 공법에서 훨씬 더 자세히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좀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시법에서는 28개 지금 이것도 이 개론보다는 공시법에서 더 자세히 하니까 거기서 좀 하면 되고요. 개론에서는 대택부 이렇게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대지, 택지, 부지 해서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택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말한다 그랬죠. 택지를 개발한다라고 할 때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말고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를 모두 얘기해서 더 범위가 넓다 그랬어요. 대택부 했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하는 거는 전환 중인 토지죠.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고 하는데 용도지역 상호간의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라고 그래요. 용도지역 상호간이라는 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의 전환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용도지역 내에서 상호간의 전환 중이다 하면은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그 택지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주상공,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가 되는 거죠.
농지 지역 안에서 하면은 또 전답과 이렇게 되겠죠. 그 전답과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후보지, 테두리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필지, 획지라는 거 했죠.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고, 필지는 권리 측면을 나타내는 거고 획지는 가치나 가격 측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지 건부지에서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그리고 맹지 자루형 토지, 맹지는 도로에 접한 것이 하나도 없는 땅, 자루형 토지는 도로에 접한 것이 좁은 입구로 되어 있는 땅. 그다음에 법집인지도 했어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활용실익이 적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보통 이제 경사진 곳이니까 법지의 경우에는 뭐 적용 같은 건 할 수 있잖아요. 적용 같은 목적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이제 좀 적다, 활용실이 적다 또는 없다. 이게 법지고요. 빈지는 바닷가라 그랬죠. 바닷가에 있는 주로 모래사장으로 된 부분, 이거는 측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다 그랬어요.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활용실익은 있는 땅이다. 이게 이제 빈지, 바닷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의 침식 작용에 의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또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포락지라고 했죠. 이런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에서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분류,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실 필요 있어요. 나중에 실무하실 때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들어간다 그랬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들어가서 다세대 주택에 있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런 것들은 각각 등기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구분 수요가 되는데 다가구 주택은 그 안에 있는 101호, 102호 각각의 등기부가 안 나오고 건물 통째로 등기부가 나온다 그랬죠. 그런 차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특성이나 부동산 속성에 대해서 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덜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게 이제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복습을 하자면, 지금 지난주 거, 2주 전에 거 복습하는데 불과 지금 5분, 6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습을 할 때 타이틀만 보고 복습을 하더라도요, 상당한 복습이 돼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가서 12월 달쯤에 가서 한 달치를 다 복습하려고 한다면은 매주 첫 시간 한 25분, 30분 요거 복습하면은 한 2시간이면 한 달치를 복습하는 거죠. 맞잖아요. 매주 첫 시간 한 2, 30분 정도를 복습하니까 그렇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공급에서 수요 공급은 이제 개념부터 했어요. 개념이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였죠.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제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거, 유량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량 개념인지 저량 개념인지 요거 구별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소득이라 그랬죠. 그리고 소득과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다 함께 유량 개념으로 기억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임대소득도 있고 이자소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득과 관련된다 하면 그거는 유량 개념. 그리고 소득을 계산할 때 순소득을 계산하려면 경비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도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고 이렇게 함께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산이 저량 개념의 대표적인데 요거는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걸 자기 자본, 요걸 타인 자본. 이렇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쳐서 전체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량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해서 구매한 걸 측정했어요. 구매하려고 하는 걸 측정했어요.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이라 그랬죠. 그게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효 수요냐 잠재 수요냐 할 때 유효 수요로 측정하는가요? 잠재 수요까지 측정하는가요? 유효 수요만 측정한다 그랬죠. 돈 들고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시장에 돈 없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만 이 잠재 수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어야 유효 수요인데 이 능력에는 뭐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대출받는 것도 포함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잠재 수요가 경우에 따라 뭐로 바뀔 수도 있다.
유효 수요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개념에서는 이렇게 했고요.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수요량이고요.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내는 게 수요량이고,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수요 결정 요인. 그래서 수요 결정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죠. 그 수요 결정 요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재 가격 이런 게 있다 그랬어요. 그 외에도 많다 그랬어요. 가족 수,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인구, 좋아하는 정도, 기호 등등등 많은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뭐고요? 요 관계만 그래프로, 얘네들은 일정하다고 보고 요 둘 관계만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은 형태는 우하향하는 형태고요. 이거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쪽이 좌우로 나타내는 게 수량인 걸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제 상하로 움직이는 건 가격이고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수량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때 수량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이 더 많아지는 게 나타나죠.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아지는데, 이것은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죠. 자, 이렇게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 변화라 그랬죠. 자, 근데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새로 이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된다 그랬죠. 소득이 증가하거나 뭐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하거나 하면은 새로 이 수요 곡선을 그려서 나타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또는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뭐 이렇게 하면은 원래 수요 곡선보다 어느 쪽에 그려져요? 오른쪽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변하는 게 뭐라고요? 수요 변화라 그랬죠. 그래서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에 뭐가 변하는 거고요? 그 재화의 가격이죠. 그 재화 가격. 요놈은 그 재화 가격 외의 요인이죠. 자, 그래서 숙제를 했었죠. 일주일간 장보기 할 때 장바구니에 담는 게 이게 수요량 변화로 담는 건지 수요 변화로 담는 건지 숙제 안 냈나요? 다 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숙제를 안 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숙제. 가격이 하락해서 더 담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붙어 있는데 오늘은 1 플러스 1이다. 이러면 뭐라고요? 그는 가격이 반값이 된 거죠. 그거는 수요량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는 굉장히 쉬워요. 가격이 올랐는지 내린지 그것만 보면 되니까. 뭔지 아시겠죠?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뭐고요? 수요 변화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몇 번이나 물었는데 사람들이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어쨌든 요거는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A에서 B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 점에서 이 점, 요거 C와 D라 그러면은 C에서 D로 이동하는 거, 여기 뭐예요? 요것도 수요량 변화죠.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두 다 수요량 변화인 겁니다. 다른 수요 곡선으로 넘어가면은 그는 수요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거는 이제 수요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거는 수요 변화도 있고 수요량 변화도 있고 동시에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프로는 질문을 안 하고요. 계산 문제로 나중에 질문을 할 겁니다. 가격이 몇 프로 하락하고 소득이 몇 프로 증가했을 때 전체는 얼마나 변할까 해서 가격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몇 프로 변한 거와 소득이 변한 것에 대해서 몇 프로 변한 거에 다 이제 합산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을 때도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소득이 지난번보다 늘었는데 그래서 더 사려고 갔는데 지난번보다 가격도 하락을 했으면은 사려는 양보다 더 많이 사겠죠. 그때 이제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아무튼 이거는 이제 선의 이동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자, 근데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뭐고요?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감소.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감소죠. 그래서 이걸 D0, 이걸 D1이라고 하면은 D0에서 D1으로 가면은 수요 증가가 되는 수요 증가. D1에서 D0로 가면은 수요 감소 이렇게. A에서 B로 가면은 수요량 증가가 되는 거고요. B에서 A로 가면은 수요량 감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요에 대해서 정리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도 마찬가지 원칙적으로 요량으로 측정한다 그랬죠. 공급의 경우는 유효 수요가 아니고 유효 공급이죠. 공급의 경우에도 의사와 그 능력,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요량이 아니고 이제 공급량이 되겠죠.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급 결정 요인이라 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고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거 말고 이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좀 다르다 그랬죠. 이제 공급자들은 이윤을 보고 공급할 수량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윤이 뭐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가 하면은 판매 가격하고 그 원가하고 그 차이가 이윤인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윤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공급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윤이 커지는 거는 다른 이제 방법으로는 원가가 낮아지는 거. 원가가 낮아지는 방법은 제가 빨간 걸로 썼죠, 그때.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고요. 그죠? 또는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될 수도 있죠. 이게 향상되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경우와 공급의 경우를 좀 달리, 요거는 달리 해야 돼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공급 곡선이고, 그럴 때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가 된다 그랬죠. 자, 근데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새로 이 공급 곡선을 그려서 나타낸다 그랬죠.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려지면은 이것도 증가, 이때는 이제 공급 증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S0, S1이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S0, S1 하면 공급 곡선 S0에서 S1으로 가면은 공급 증가, S1에서 S0로 가면은 공급 감소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이걸 EF라고 하면은 요 점을 E, 요 점을 F라고 하면은 요 E에서 F로 가는 거는 공급량 증가, F에서 E로 가면은 공급량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일단 했는 거고요. 여기 끝난 후에 뭐를 했는가 하면은 균형의 결정과 이동을 했습니다. 균형은 어디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죠. 이때 이제 균형이 결정되고요. 균형이 아닌 상태를 뭐라 그랬어요? 불균형이라고 그랬죠. 균형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해요. 불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큰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랬어요? 초과 공급량이 더 많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수요량이 더 많은 경우가 뭐예요? 초과 수요가 되죠. 초과 수요. 이게 이제 공급량 이렇게요. 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는 것 같아도요. 여기는 세심한 배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왼쪽에 늘 수요가 이렇게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계속. 오른쪽이 공급자들이 들어간다 안 그랬어요, 계속. 이 무대 왼쪽 수요자들, 무대 오른쪽이 공급자들, 지난주에 계속 그렇게 했죠. 한 번도 이걸 바꾼 적 없어요. 계속 이쪽은 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수요자들, 이쪽은 공급자들. 그래서 왼쪽에 수요량 쓴 거예요. 오른쪽에 공급량 쓴 거예요. 무대 오른쪽은 공급자, 무대 왼쪽은 수요자, 무대 오른쪽에 공급자들이 더 많죠. 이런 세심한 걸 알란가 모르겠어요. 얘기하니까 알지, 안 그러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썼는 줄 알죠.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다음에 지금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 위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공급량이잖아요. 이게 수요량이잖아요. 뭐가 더 많아요? 무대 오른쪽이 더 많은 거죠. 그럼 뭐예요?
초과 공급이죠. 왜 이걸 위에 쓰고 이걸 밑에 썼을까요? 예, 위가 초과 공급이고 아래가 초과 수요라서 그래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매치를 좀 쉽게 하려고 위는 뭐가 발생하는 거고요?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이때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격이 이게 균형이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면서 무대 오른쪽에 있던 공급량,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부는 빠져나가면서 무대 왼쪽에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무대 왼쪽은 점점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죠. 무대 오른쪽은 공급량이 점점 감소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서 초과 공급이 점점 줄잖아요. 근데 이 밑에서는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일 때는 이게 수요량이 더 많아. 이게 공급량이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하려던 양 중에 일부는 빠져나가는 거고, 공급하고자 하던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같아지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 같아지게 된 게 이 균형점이란 말이에요. 균형점. 맞죠? 예, 이 상태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량이라 하고, 이 상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균형으로 가는 겁니다. 예, 결국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멈춤이 되는 거죠. 안정을 찾았으니까 움직임이 없습니다. 가격이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정된 균형이 이동한다 그랬죠. 결정된 균형이 이동한다는 것은 이 교차점이 변하는 거예요. 교차점이 변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변해야 되죠. 뭔가가 변한다는 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교차점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 이동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수요 변화나 공급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죠. 맞나요? 그게 이제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의 이동이 균형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서 이제 대답을 해줘야 돼. 이게 이제 우리 실전에 나오는 수준이에요. 실전에 예를 들어 균형 상태에서 어떤 지역에 인구가 증가했다면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전보다 옛날 이 수요 곡선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새로운 수요 곡선하고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거래량은 원래보다는 어때요? 늘어나고 증가하고 가격도 원래보다는 올라가죠.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런 대답을 해줄 때 이 동물적 감각으로 대답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할 때는 생각해서 맞추는 것보다는 동물적 감각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이 거래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것은 어떻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가 하면 시장이라는 무대가 더 북적거려지느냐 한산해지느냐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시장이라는 무대가 더 북적북적거려지면 여러분들 5일장 같은데 뭐 이렇게 장 가면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그럼 수요 증가하면은 많아지니까 거래량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공급자들이 많이 북적북적거려지면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은 늘어나는 거죠. 북적거려지니까. 북적거려지느냐, 한산해지느냐로 거래량은 그렇게 판단하면 이거 몇 건이 거래되느냐 이 말이잖아요. 몇 사람이 이거 거래하느냐.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아지든 공급자가 많아지든 이 거래량은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요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많아지는 거고 공급자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에서 금방 나오는 거예요. 단어에서. 왜? 수요 증가하잖아요. 그럼 거래량 증가, 이게 바로 증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급 증가하면은 거래량 증가, 이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증가라는 단어에서 나온다고요. 그럼 수요 감소하면 발 빼잖아, 지금. 거래량 감소 이렇게 되는 거고. 공급 감소하면은 거래량 감소 이렇게 그냥 굉장히 쉬워요. 거래량은 그 단어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가격은 이제 조금 조심해서 대답하시라고요. 수요자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이제 모자라게 되니까.
근데 공급자들이 많아지면 물량이 남게 되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공급이 감소할 때는 물량이 모자라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가 감소하면 이제 사는 사람들이 안 사게 되니까. 됐나요? 예, 지금 요거를 대답할 수 있다는 거는 거의 시험 치기 직전 수준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제가 먹고 살 게 없어요. 2달 만에 다 해버리면 저 1년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2달 만에 끝내면 저는 10개월 동안 굶어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좀 속도 조절해서 조금만 가르쳐 드릴게요. 예, 너무 많이 알면 안 돼요. 자, 굉장히 많이 안 거예요. 지금 이걸 알게 됐다는 거는. 예, 이걸 이제 더 연습을 해 보시고요. 그래프로 하는 방법도 있고, 방금 이제 말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이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이제 균형의 이동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했어요. 이 탄력성은 개념을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탄력성은 뭐라 그랬어요?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죠. 이걸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수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걸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수량이 많이 변하는 재화냐, 적게 변하는 재화냐. 수량이 많이 변할수록 탄력적인 재화, 수량이 적게 변할수록 비탄력적인 재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먹는 식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먹는 식품은 가격이 5,000원 하던 밥 한 그릇이 10,000원으로 올라가면은 쫄쫄 굶나요?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5,000원 하던 게 2,500원으로 반값 하면 2끼, 3끼 먹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봐야 조금 더 먹을 수 있겠죠. 근데 5,000원 하던 액세서리가 10,000원 하면은 안 사면 그만이죠. 그거는 수량을 크게 줄일 수가 있죠. 또 5,000원 하던 액세서리가 2,500원 하면은 뭐 2개도 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밥은 두 끼는 한 번에 두 그릇 못 먹어도, 이 액세서리는 한 번에 2개 살 수 있잖아요. 결국은 수량을 줄이든 수량을 늘리든 누가 더 적게 변하고, 우리가 먹는 식품은 더 적게 변하고,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더 크게 변하는 수량 변화가. 그럼 어떤 게 더 큰 재화라고요? 수량 변화가? 사치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수량 변화가 큰 재화, 탄력적인 재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식품 필수제 같은 것들은 비탄력적인 재화예요. 왜 이 탄력성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탄력적인 정도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나라는 비탄력적인 재화에 집중하고 있어요. 정책이. 이게 민생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탄력성이 적은 재화에 정부 정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정권 바뀌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항상 이거를 관심을 갖습니다. 이걸 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게 보장이 돼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먹는 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많지만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먹고 살게 해줬다 이거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십니다. 창자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 봐라. 창자가 비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이 국방입니다. 안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는 지금 굶어 죽는 게 우선인데 지금 안전이고 뭐가 없죠. 눈에 비이는 게 없습니다. 이제 배가 좀 창자에 뭐가 좀 차야 이제 뭐 누가 날 해코지 할까 이렇게 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안전까지 이제 이 보장이 되면 먹는 거 됐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줘야 될까요? 국민한테 재미나게 해줘야 돼요. 재미나게. 그러면은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3S 정책이라고 그랬죠.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전두환 정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먹는 거 이제 괜찮았어요. 예, 국방도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옛날에 그 제국들도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2000년도 더 된 그 당시에 상비군이라는 그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유일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상비군이 뭐예요? 상비군. 직업군인이 있다는 얘기. 직업군인이. 옛날에는요.
직업 군인이 다른 나라에는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뭐 합니까? 평소에는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다가 또는 가축 기르다가 전쟁 났다 그러면 이제 모여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근데 로마 군대는 늘 군인을 훈련시킵니다. 몇 군단 해서 늘 훈련을 시키니까 이런 군대하고 저 다른 군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군대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 영역을 넓히면서 그 식민지에서 식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식민지에서 식량이 들어오니까 로마 시민들은 굶어 죽지 않는 거죠. 로마 시민은 안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국방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이 튼튼한 게 얘네들은 이제 상비군이 있고 그 바깥에 그 적들이 뭐 좀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딱 보이거든요. 평소에 농사 짓던 애들이 갑자기 막 모이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포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빨리 어디로 보내요? 이 로마 교황한테, 로마 황제한테 바로 보내요. 그럼 보내려면은 빨리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식민지에서 로마로 통하는 그 당시에 걔네들이 길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 걔네들이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마차나 말이 달리면 사람들이 앞에 걸어가면 걸리적거리죠. 그러니까 차도를 만들고요. 인도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빨리 갈 수 있게끔. 그 당시에 걔네들이 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복하면은 정복지에서 로마로 가는 길을 만드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길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 길을 원로원 의원이나 황제의 개인 돈으로 만듭니다. 국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자인 원로원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길 이름에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누구 길이다 이렇게.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거예요. 상류층의 어떤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고 식량도 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뭘 해줘야 된다고요? 재미나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극장 만들어요. 극장 만들고 그 콜로세움인가 뭐 해가지고 검투사해서 재미나게 해주는 거죠. 그 밑에 노예들은 죽을지라도 시민들은 재미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로마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아무튼 이 역사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그 상류 계급이 그만한 지위를 누리지만 그만한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 극장이나 목욕탕 이런 것도 그 원로원 계급의 개인 돈으로 다 해줍니다. 개인 돈으로.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붙여요. 누구 목욕탕, 누구 극장 이렇게. 그게 이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정부 정책은 이 비탄력적인 자와 이 필수제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이집트, 리비아 막 정권 다 무너졌죠. 그게 출발이 다 식량 때문에 출발됐습니다. 식량 가격이 너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밀작황이 안 좋았어요. 세계적으로. 밀작황이 안 좋아서 이제 밀 가격이 폭등을 한 거죠. 수출 금지를 한 거예요. 밀 생산하는 나라에서 수출 금지. 자, 근데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얘네들은 사막지대인 나라라도 부자 나라죠. 석유가 많이 나니까. 부자 나라들은 올라도 관계없어요. 수도입해서 국민들 다 먹이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집트, 리비아 이런 데는 이 석유가 많이 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한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조그만 시위에서 시작해서 이제 폭동으로 번지고 정권까지 무너지고 대통령 죽고 이게 바로 거기는 대통령을 바로 쏴 죽여버렸어요. 찾은 놈이 대통령을 잡은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재판도 없어요. 바로 그냥 죽였어요. 가다피인가 뭐 있잖아요. 아무튼 이 탄력성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비탄력적인 제왕, 탄력성이냐, 이 탄력적인 비탄력적이냐에 따라 정부 정책이 달라지고 기업들의 정책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절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수량 변화가 큰 재화냐, 적은 재화냐, 이런 식으로 또 상황이 수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냐, 수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냐, 이렇게도 기억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룸주택을 갖고 있어요. 10칸짜리. 원룸주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람들이 다 차 있어요. 10칸이. 근데 제가 이제 세를 올리겠다 라고 했을 때 옆에 빈집들이 많으면
이 사람들이 제 원룸 주택에 대한 수요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일 수 있죠. 다른 빈집이 있으면 수량 변화를 시킬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이제 탄력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버리면 되죠. 탄력적일 경우에는 수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변에 빈집들이 없어요. 주변에 빈집들이 없으면 제가 새로 올려도 못 가죠. 못 가면 수량을 줄일 수가 없죠. 그냥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탄력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성을 얘기할 때는 그 수량을 줄이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걸 늘 생각하면 돼요.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걸 안 놓치면은 탄력성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탄력성이 어렵다 해도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수요 공급에서 했던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경기 변동이나 시장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그 시장론에서 시장론 그 42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 이론의 기초 이렇게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지난주에 조금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조금 말씀드려서 오늘은 이제 정책론에 필요한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하거나 뒤에 7편의 부동산 활동에서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자, 이제 58쪽에 있는 부동산 정책론을 보시면 돼요. 자, 이 58쪽의 부동산 정책론이에요. 자, 정책론은 이제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눠지는데, 부동산 문제라는 단원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문제는 10분의 1이에요. 10년에 한 번 출제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이에요. 시장 개입. 개입이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하는 거고, 정부가 한다는 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요 주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토지 시장에 개입하면 토지 정책, 주택 시장에 개입하면 주택 정책, 이렇게 돼요.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게 이제 별표 한 개라면 여기 한 2개 정도. 이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중요도가 더 낮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른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요 몇 개씩 있거든요. 소개를 해드리는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요. 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58쪽, 59쪽, 그 60쪽 상단까지는 요거는 이제 부동산 문제에 해당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은 가볍게 또 설명을 드릴 기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어오시면은 반드시 60점 넘고 어쩌면 민법에 보태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 번 이상은 최소 말씀을 드려. 어떤 단원이든지 간에.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는 한 번도 정말 말씀드리지 않지만 조금씩은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것은 수업을 100% 들어와야만 다 설명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석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60쪽에 가시면 이제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그 부동산 정책의 정의라고 돼 있죠. 이게 뭐라고 돼 있나요?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여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등의 공적인 노력. 키워드는 공적인 노력이에요. 공적인 노력. 정책은 누가 하는 거다?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공적인 노력이에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적인 노력이 뭐다? 정책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드립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자, 요거는 2개 주제로 나눠져요. 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는 주제하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요 필요성에 해당하는 게 그 정부의 시장 개입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옆에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고 써놔도 돼요. 정부의 시장 개입 목적 옆에 필요성이라고 써놔도 돼요. 또는 이제 시장 개입 이유 이렇게 해도 돼요. 필요성 또는 이유. 자, 요 주제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요. 지금 요 필요성과 수단을 이렇게 이쪽에 여기서 나타내는 거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자, 요 수단은 어디 있는가 하면 뒤에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 63쪽에 가시면 63쪽에 맨 위에 토지정책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그 본문 밑에 숫자로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 밑에 숫자로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에요. 수단.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과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이제 토지 시장에 개입하면 토지정책, 주택 시장에 개입하면 주택정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먼저 틀을 잡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갈라진단 말이죠. 요거는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 하고요. 요거는 어떻게 개입하느냐 요거예요. 왜 개입하느냐? 하나는 왜 개입하느냐? 하나는 어떻게 개입하느냐? 자, 여기 이제 일단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예요. 자, 지난주에 시장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시장의 기능에 혹시 자원 배분 기능 했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자원을 배분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자원을 배분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배분한다고요. 혹시 말씀 안 드렸나요? 했죠? 예를 들어 밀가루라는 자원이 국수 만드는 데로 가느냐 빵 만드는 데로 가느냐. 이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계획에 의해서 이쪽으로 얼마 보내라 저쪽으로 얼마 보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서 그냥 가는 거죠. 알아서 어떻게 갈까요? 제가 밀가루 파는 입장이라면 국수 만드는 데는 밀가루를 보내줘도 외상 대금만 자꾸 밀리고 갚지는 않고 빵 만드는 데는 돈을 더 줄 테니까 밀가루 더 확보해 달라 그러고 당연히 어느 쪽으로 파는 거예요? 당연히 빵 만드는 데로 파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빵 만드는 데서는 왜 그렇게 더 값을 쳐주고서라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럼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국수보다는 빵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밀가루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한정된 자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쓴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걸 만드는 쪽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간섭을 안 해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돼 있다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 하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되면은 많이 사니까 가격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사람들이 보세요. 그 스마트폰 1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원가 제가 듣기로는 20몇만 원밖에 안 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은 다 분해해가지고 그 원가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요거 얼마짜리 이렇게 다 부품들을 그렇게 하면 20몇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근데 100만 원 엄청난 이 마진이죠. 이 엄청난 마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자원을 이용해서 그럼 부품 많은 데는 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높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돼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면은 가격이 높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자원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자,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가격이 자원을 배분한다라고 하기도 해요.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다 이 소리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격 기능이라고도 해요. 시장 기능이나 가격 기능이 같은 말이에요. 가격 보고 행동한다는 거죠. 가격 보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배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가격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격이 자원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게 무슨 기능이다? 시장 기능, 가격 기능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 맡겨놔도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돼 있어요. 필요한 쪽으로 다 이렇게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시장의 무슨 기능이라고요? 자원 배분 기능. 됐습니까?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자원 배분 기능. 자, 그럼 여기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도 보세요. 요 공간 있죠, 공간. 요 공간을 세를 얻으려는 사람도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공간을 세를 얻으려는 사람. 그러면 이 공간을 누구한테 세를 넣는 게 제일 좋겠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을, 임대를 제일 많이 주고 안 밀리는 사람한테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제일 높게 임대료를 주고서라도 이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은 이걸 이용해서 더 많은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다 시장에서 이런 부동산이라는 공간도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쪽으로 더 사용이 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부동산 공간, 토지 이런 것도 다 그것 때문에 효율적인 대로 다 배분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모든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완벽하다면 정부가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시장에 맡겨놨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현실 세계는 완벽하진 않으니까 어떤 경우가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등대 같은 곳에 등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물건이죠. 등대 굉장히 필요한 물건이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물건인데 이걸 민간에 맡겨 놓으면은 충분히 생산이 될까요? 자, 민간에 맡겨 놓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민간에 누군가가 등대를 생산을 해서 세워놓고 불빛을 보여주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죠. 돈 받는 거잖아요. 요금 받는 거. 이렇게 해서 투자비를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등대 사업을 한다면 같이 하실래요? 같이 하실래요?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분이에요. 자, 등대 세웠다 칠게요. 10억을 들였어요. 이제 5억씩 돼가지고 10억을 들여서 짓고 등대 불빛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한테 요금을 받는 거죠. 누가 보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 밤바다에. 낮에는 이건 필요 없는 거죠. 밤바다에 누가 보는지 어떻게 할까요? 설령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 할지라도 보니까 안 낸 놈이에요. 돈을 안 낸 놈인데 그 옆에 보니까 돈을 낸 놈도 있어요. 돈을 안 낸 놈 못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꺼야죠. 끄면은 낸 놈도 못 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저놈이 냈으니까 저놈 볼 때 같이 꼽사리 껴서 보면 되죠. 맞잖아요. 돈을 안 냈다고 해서 못 보게 할 수 있나요? 없죠. 잘 들으세요. 돈을 내지 않았다 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죠. 요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비배제성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비 아닐 비, 배제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자, 말이 긴 거를 네 글자로 줄였죠. 자, 어떻게 했어요? 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를 네 글자로 비배제성 하죠. 시험에는 비배제성으로 나옵니다. 비배제성.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비배제성 때문에 굳이 내가 돈을 내지 않고 딴 놈이 냈을 때 옆에 가서 꼽사리 끼고 보면 되죠. 자, 시험에는 꼽사리란 말이 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는 무임승차라 그래요. 무임승차. 비배제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무임승차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지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비 회수 못 하겠죠. 쫄딱 망할 겁니다.
자, 그러면 등대라는 것은 충분한 양만큼 생산되지 않겠죠. 자, 근데 자원이라는 게 등대라는 상품을 생산하는데도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이 시멘트도 투입돼야 되고 사람 노동력도 투입돼야 되고 자원이 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이 투입되는지 안 투입되는지는 자원 쫓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고 상품이 생산되는지 안 되는지로 보면 돼요. 맞잖아요. 자원을 이용해서 결국은 뭘 만들 거니까. 자원을 이용해서 결국은 상품을 만들 거니까 상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어졌다는 거는 그런 자원이 그쪽으로 안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시장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장에 맡겨놨을 때. 그건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부가. 그래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끝까지 듣고 정리할게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원래는 누가 맡고 있는 기능이에요? 시장이 맡고 있는 기능인데 시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누가 개입할 수 있다? 정부가 개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간에서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일반 개인들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간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없죠. 오히려 민간에 내버려 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이거는 처음서부터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과 민간은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서부터 이런 소득 분배의 불공평 이런 것들은 누가 할 수 없는 거다? 시장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 두 가지. 자, 이제 정부가 왜 개입한다? 하나는 시장이 맡고 있는 기능을 다 못할 때 개입하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시장이 못하니까 개입하는 거 한 가지. 몇 가지요? 두 가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그 괄호 1번에 60조의 괄호 1번에 나와 있는 정치적 기능 있죠. 이 정치적 기능은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가 없는 거를 정부가 하는 걸 말해요. 거기 밑에 키워드가 있어요. 사회적 목표라고 돼 있어요. 이 사회적 목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시장이 맡아 있는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시장 실패라 그래요. 시장이 맡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 실패라 그래요. 시장 실패.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라 그래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요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라 그래요. 소득 분배의 형평성.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라 할까요? 자, 여기 시장 실패의 뜻이 뭐예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쪽에 지금 자원이 안 간다는 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자원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자원을 쫓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고 생산된 상품의 양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도 않는 공원을 먼 곳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통하는 길도 막 8차선 도로로 해놨어요. 쓸데없는 상품을 만든 거죠. 그것도 상품이 공공재라는 재화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곳에 공원을 만들면서 막 8차선 도로. 이게 뭐예요? 자원이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죠. 그 자원이 비효율적이라고. 이게 쓸데없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많이 만든 것도 비효율이에요. 한편으로는 적게 만들어도 비효율이에요. 어디는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4차선은 돼야 되는데 차선이 2개밖에 없으니까 늘 막혀요. 이것도 뭐예요? 비효율이죠. 그러니까 비효율이다, 효율이다 이걸 따질 때는
상품이 생산된 양이 적정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돼도 비효율이에요. 그거는 자원을 허투루 쓴 거죠. 이쪽에는 더 왔어야 되는데 지금 자원이 안 왔죠. 전부 다 뭐예요? 자원이 비효율이에요. 맞나요? 그럴 때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효율적으로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놔서 안 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에요.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까 하는 거고. 요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됐죠? 됐나요? 자, 이게 이유의 이유. 자, 근데 요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더 해야 돼, 따로. 요거는 워낙 중요해서, 시장 실패는. 그 다음에 이거 정부의 개입 수단인데, 오늘 복습을 조금 길게 했더니 요거 지금 하고 쉬어야 되는데, 먼저 쉬고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안 주셔도 됩니다.